자, 안녕하세요. 북소믈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모비딕이라는 고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비딕. 저는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상당히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장편 소설입니다. 우리가 모비딕 하면은 이렇게 단편 소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래를 잡으러 나가서 죽고 한 명만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모비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가는 해먼 멜빌이에요. 인간과 자연의 투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장편 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세 권으로 출간되었다가 나머지는 이제 두 권으로 이제 출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비딕, 왜 이게 그렇게 서양에서 인기가 있을까? 왜 동양 사람들은 이러한 소재의 작품에 감동을 받지 못할까? 그거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먼저 서양하고 동양하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왼쪽은 서양 그림이고 오른쪽은 동양 그림이에요. 먼저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이게 안개 낀 벼랑 위의 풍랑자라는 제목의 그림이고, 오른쪽은요 풍설야 귀인도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그림의 두 그림의 공통점은 자연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느낌은 완전 달라요. 먼저 왼편의 그림을 보면은 누가 중심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중심인 것 같죠. 근데 오른편의 그림에서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왜? 찾기도 힘드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서양은 자연하고 자연을 정복한다, 자연에 도전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유연한 반면에 동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연의 일부에 속한다, 자연에 합류되어 있다,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게 동양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비딕이라는 작품 자체는 동양인들이 이해할 때 그거를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모비딕이지 않을까 한번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보면은 이스마일과 남태평양 어느 식인종 추장의 아들 퀴케가 포경선 피키디오에 탑승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배의 선장은 흰 고래에게 다리를 잃은 에이헤브 선장이에요. 이 선장은 백경을 추적하겠다고 선포한 후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항해 도중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선장의 편집광 증세를 알아차리고 선장을 회의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마침내 흰 고래를 마주한 선장 에이브는 3일간의 사투 끝에 흰 고래랑 바다로 끌려 들어가 죽습니다. 이때 흰 고래가 이 이스마일이 타고 있는 이 배도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이스마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은 레이첼호의 구조로 홀로 살아남아서 회상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모비딕이라는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줄거리는 진짜 간단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엄청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를 한번 나가보신 분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바다를 나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바다예요. 사방이 바다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섬이 나올지, 이쪽에 섬이 나올지, 여기서 섬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에 그냥 망망한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것 뿐이죠.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뭐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고래, 책의 구성이 이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고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흘러나가다가 고래사가 나오고 이렇게 흘러나가다가 생뚱맞는 갑자기 우리가 알지도 못한 고래의 역사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과연 왜 작가는 이런 구성 방식을 택했을까? 그거는 아마 독자로 하여금 너희가 직접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 구조 자체는 구조 자체는 이럽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소설을 그냥 따라서 그냥 읽다 보면은 벌써 끝났겠죠. 항해에 나가서 고래를 발견해서 고래랑 싸우다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흰 고래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며칠, 몇 날 밤새도록 바다를 쳐다보면서 언제 흰 고래가 나올까, 어디서 흰 고래가 나올까, 우리는 항상 기대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가겠죠. 항해하는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글을 읽다 보면은 언제 고래가 나오지? 여기서 고래가 나올까? 여기서 고래가 나올까? 여기서 고래가 나올까? 여기서 고래가 나올까? 네. 우리 작가는 이런 기법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은 구성이 약간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흰 고래를 찾아서 망망한 바다를 가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 고래를 기다리는 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구성 방법을 택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펴볼 게 나머지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름이 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소설은 이스마엘이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영문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첫 문장이 나와요. Call me Ismail. Some years ago, never mind how long, precisely.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면서 문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y name is 이스마일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이스마일이다가 아니라 Call me,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언을 하는 거죠. 독자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은 이스마일이야가 아니라 나를 이스마엘, 나는 다른 이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로 불러주세요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스마엘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스마엘을 선택했을까? 라고 봤을 때 이게 바로 헤브라임,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상을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3대 사과가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브의 사과, 그 다음에 파리스의 사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뉴턴의 사과예요. 자, 이브의 사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라임이죠. 헤브라임적 사고. 파리스의 사과는 신화적 헬라니즘 적 사고. 뉴턴은 근대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외국 책을 읽다 보면은 성경 인물이 그냥 나오고 제우스가 나오고 이러한 그리스 신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근대 과학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글을 이해하는데 풍성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글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먼저 헤브라임적 사고, 이스마엘. 기독교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방랑하는 이러한 인물이 이스마엘인데, 대신 하나님께서 이가 가는 길을 지켜준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콩이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다 모르겠지만 방랑을 하지만 이 친구는 살아남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선장입니다. 선장의 이름이 Ahab인데, 자, 성경의 구약 성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하고 결국 그래서 멸망을 당해 죽음들이 들깨 먹히는 하나님의 응징을 받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설에서 보면은 에이브라는 사람도 어디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까? 흰 고래에 집착하고 있죠. 결국에는 흰 고래에 죽어서 그 사체가 죽음이 이번엔 들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바닷속으로 심해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먹히겠습니까? 물고기에게 먹히겠죠. 그래서 벌써 우리는 이름을 듣고도 이 사람은 소설에서 죽겠구나. 이 사람은 소설에서 살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양의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헤브라임적 사고, 헬라니즘 사고, 근대 과학의 이 사고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15장에 나오는 큰 고래의 머리에서 화자는 큰 고래가 스토아파의 특성을 지녔고 향 고래는 플라톤적인 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고래를 철학자에다 표현했을까? 멜빌의 소설은 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스토아파는 뭐고 플라톤은 뭐고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좀 알면은 이 소설을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먼저 스토아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아파라는 것은 아파테이아, 부동심의 경지, 그 다음에 정념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스토아파라고 합니다. 스토아는 이런 열주를 우리가 스토아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학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아파라고 하는데 제논이 창시했습니다. 스토아파는 자, 여기 보면은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이 없죠. 아무나 다 들어와서 논쟁을 벌일 수 있다가 우리가 스토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스토어, 가게죠. 자, 스토어 자체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가게가 스토어예요. 자,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스토아파의 가장 큰 이념은 뭐냐? 아파테이아입니다. 아파테이아. 자, 우리 아파테이아인데 이 패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요 feeling의 의미예요. feeling. 그래서 같은 감정, 반감을 느끼다 할 때를 우리가 antipathy라고 하죠. anti, pathy. 이거 반감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반대로 느끼다라는 표현이겠죠. 감정을 똑같이 느끼다 할 때는 우리가 sympathy라고 합니다. sympathetic. 감정을 똑같이 느끼다. 그래서 영어에서 어원에서 path라는 자체가 feeling의 의미거든요. 근데 아파 할 때 A예요. 자, 그러면 이때 A의 어원에서 A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mature. mature는 성장하다인데 미리 성장하다 할 때는 우리가 pre를 써서 premature. 조숙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성장이 벌써 넘어버렸어요. post mature. 농염하다. 그러면 우리가 A를 붙여줄게요. 성장이 덜 되었다. 그래서 amateur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R라는 것은 반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어원을 살펴보면은 감정이 없는 상태죠. 네, 스토아파의 가장 큰 개념 자체는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감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부동심의 경지죠. 아무런 정념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파테이아라고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어원을 잘 이해하시면 스토아파가 이제 끝났습니다. 스토아파는 감정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작가는 큰 고래를 왜 스토아파에 비유했을까?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러 갈 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래는 감정을 가지고 잡으러 갈까요? 큰 고래가 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향 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흰 고래예요. 향 고래는 선장 에이브가 감정이 있죠. 내 다리를 먹은 애, 복수를 해야겠다는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작가는 큰 고래를 스토아 학파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는 큰 고래는 그냥 이 친구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얘 본업은 뭔데? 고래잡이인데 큰 고래가 이 친구에게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 부동심의 경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래를 스토아 학파에 비유해 놨습니다. 반면에 왜 향고래 이 친구들이 찾고 있는 이 흰고래는 왜 플라톤에 비유했을까? 플라톤은 이데아적인 거죠. 플라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데아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관념론, 이데아. 머릿속에만 있어요. 흰 고래라는 것은 이 선장에게는 관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뭔 말이냐?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꽃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자, 이런 꽃도 그립니다. 자, 이런 꽃도 그리고 이런 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꽃도 그려요. 제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립니다.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꽃도 있을까요? 네. 네, 이런 꽃도 그리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꽃이라고 하죠. 근데 꽃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죠. 얘는 해바라기, 얘는 튤립, 얘는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는 절대 꽃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린 것은 코스모스고 해바라기고 튤립이지 우리는 꽃을 그릴 수는 없어요. 우리 그러면 개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개 종류를 그릴 것뿐이지 우리는 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상과 이 이상 현실에 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상과 이것을 현실에 발현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예요.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우시면 제가 좀 더 다른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겨울 하면 많이 생각나는 게 있죠. 붕어빵입니다. 자, 붕어빵의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근데 붕어빵에서 나오는 이 붕어빵을 보시면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똑같은 붕어빵 틀인데 다른 게 나오죠.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예요. 머릿속에는 이거인데 우리가 현실에 발현될 때는 이렇게 다르게 발현된다. 이게 플라톤의 사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가지고 있는 이 흰고래, 이 향고래는 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은 누가 악입니까? 선장이 악일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그냥 큰 고래는 스토아 학파이고 향고래는 플라톤이다 라고 이런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비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인터넷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지 않고, 이 소설이란 것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비딕이 굳이 그냥 자연과의 전쟁, 자연과 인간 간의 사투,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비딕이라는 것은 자연과 자연과 인간일 수도 있고 선과 악일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선이라는 것은 꼭 인간의 선이 아니라 자연이 선이겠죠. 자연 자체는 우리에게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사심을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선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를 미국이라고 비유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 소설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읽고 생각해 볼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모비딕입니다. 모비딕은 우리가 그냥 크게 봤을 때 자연하고 인간하고의 사투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동양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살짝 난해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듯이 동양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연 속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감히 넘어선다? 이건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었어요. 자,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스타벅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하나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으로 이 작품을 읽을 때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 작품을 읽을 때 이것을 알고 읽으시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작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